제가 죽을 거라고요. 3개월 후에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영화 속 대사 같았죠. 그런데 그게 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사라 찰스 칼슨, 뉴욕에서 금융 AI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38살의 사업가였습니다. 한때는 성공한 커리어우먼으로 누구보다 바쁘고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인생은 가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더군요. 제가 원래 건강이 좋지 않았던 건 사실이에요. 2011년, 그러니까 27살 때 간경화와 골수이 형성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간이 점점 망가지는 병이었고 면역 체계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스탠퍼드 대학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10번 넘게 받았고 계속해서 약을 먹으며 버텼죠.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스스로 수없이 되뇌었어요. 치료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릴 적부터 꿈꿨던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뉴욕 맨해튼 중심가에 작은 오피스를 두고 AI 금융 분석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주식시장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 투자자들이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였죠. 사업은 성공적이었고 투자도 유치했어요. 바쁜 나날이었지만 저는 일이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제 몸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어요. 사업을 하면서 밤을 새우는 일이 많았고 스트레스도 심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피부가 노랗게 변해 있었어요. 손톱도 이상하게 색이 변했고요. 이거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자신을 속이며 버티려 했지만 결국 쓰러졌어요. 병원으로 실려갔고 거기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간암 사기입니다. 생존 확률이 낮습니다. 간 이식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이제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간 이식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삶을 포기할 것인가? 미국에서는 간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 장기 이식 네트워크에 뇌사자 간 이식 대기자로 이름을 올렸어요. 하지만 미국에서 간 기증을 받으려면 평균적으로 3년에서 5년이 걸릴 수도 있었어요. 그럼 전 그냥 죽는 거네요? 의사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간은 점점 기능을 잃고 있었고 이제는 생체간 이식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 병원에서는 생체간 이식을 잘하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미국에서는 생체간 이식이 흔하지 않고 성공률도 한국이나 일본보다 낮다고 했어요. 게다가 제 병이 골수이 형성 증후군과 같이 있는 상태라 수술 후 회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스탠퍼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재미교포 교수님이 저에게 한국을 추천해 주셨어요. 미국에서 간 이식 기다리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미국이 의료 선진국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더 낫다고요. 하지만 교수님은 제게 서울 아산병원을 추천해 주었어요. 거기서는 이미 5,000건 이상의 생체간 이식 수술을 했고 간 이식 1년 생존율이 97%에 달한다고 했어요. 미국 89%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어요. 설마 그게 진짜 가능해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알게 됐죠. 한국이 생체간 이식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간 기증자였어요. 가족이 아니면 생체간 이식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은 여동생 엘리사. 우리는 10살 차이였어요. 저는 38살, 그녀는 28살이었죠.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서로를 의지하며 자랐지만 제가 사업을 시작한 후로는 점점 연락이 뜸해졌어요. 그녀는 보스턴에서 살고 있었고 예술과 음악을 사랑하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죠. 그리고 저는 동생에게 연락하는 걸 주저했어요. 내가 이런 부탁을 해도 될까?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엘리사, 나 한국에 있어. 간암이야. 뭐라고? 언니, 지금 어디야? 내가 당장 갈게.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국으로 오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울었어요. 그동안 엘리사에게 너무 소홀했거든요. 항상 일이 먼저였고 가족은 뒷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절박한 순간에 제 곁에 있어 주는 사람은 다름 아닌 여동생이었어요. 며칠 후 엘리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를 보자마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엘리사는 저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언니,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 할게. 내 간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줘야지. 하지만 간 이식이란 게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엘리사도 건강을 잃을 위험이 있었고 수술 자체가 고난도였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난 언니랑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그래. 한국에서 다시 살아보자. 그렇게 우리는 서울 아산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료진은 철저한 검사를 진행하며 18시간이 걸리는 대수술을 준비했어요. 혈액내과와 간담도외과가 협력해 수술 계획을 세웠고 저와 동생 모두 철저한 검진을 받았어요. 저는 수술대에 오르면서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이 수술이 끝나면 난 다시 살아갈 거야.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사와 함께 서울 아산병원에 도착했을 때 한국 의료 시스템의 세밀함과 체계적인 절차에 한 번 더 놀랐어요. 병원 측에서는 이미 저의 진료 기록과 검사 영상을 모두 검토한 상태였고 도착하자마자 정밀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첫 상담을 받기 위해 몇 주씩 기다려야 하는 일이 흔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르게 움직였어요. 사라 씨, 오늘 바로 혈액 검사와 추가 영상 검사를 진행한 후 내일 조직 검사를 하겠습니다. 담당 코디네이터가 친절한 영어로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 병원에는 국제진료센터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외국인 환자도 원활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생체간 이식 수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내일 동생분과 함께 들으시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이 모든 걸 지켜보면서 오히려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언니, 내가 간을 주는 건 정말 괜찮을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엘리사, 한국 병원에서는 이런 수술을 엄청 많이 했대. 그리고 나 이번엔 정말 살고 싶어. 내 말에 엘리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검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간이식 팀과 혈액내과 팀이 함께 진행하는 브리핑에 참석했어요. 수술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수술 후의 위험 요소는 무엇인지, 엘리사가 기증자로서 감당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아주 상세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간이식은 단순한 수술이 아닙니다. 간을 떼어내는 것도 이식하는 것도 고난도 수술이죠. 담당 의사였던 송기원 교수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특히 사라 씨는 골수이 형성 증후군이 함께 있는 상태라 수술 후 면역 반응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이미 다각도로 대비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 성공적인 수술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씨, 기증자로서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엘리사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현재까지 진행된 검사 결과 기증자로서 아주 적합한 상태입니다. 간 절제 후 회복 속도도 빠를 것으로 보이며 한국에서는 최소 절개 기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흉터도 최소화됩니다. 그럼 제가 수술을 받고 나서 얼마나 회복해야 하나요? 대략 한 달 정도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실 겁니다. 다만 첫 2주는 무리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회복하셔야 해요. 엘리사는 설명을 들으며 조금 안심한 듯 했어요. 수술을 앞두고 우리는 병원 근처의 한 작은 카페에 들렀어요. 언니, 우리가 어릴 때 했던 약속 기억나? 엘리사가 뜬금없이 말을 꺼냈어요. 무슨 약속? 나 어릴 때 언니가 엄마 대신 내 머리를 빗겨주면서 나는 너랑 평생 함께 할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먼저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랬잖아.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찡해졌어요. 그랬었나? 난 그 말을 기억도 못했는데. 나는 기억해. 그러니까 언니도 이번엔 나랑 함께 할 수 있도록 버텨야 해. 엘리사는 일부러 밝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 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번엔 내가 언니를 지켜줄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엘리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드디어 수술날이 다가왔어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나는 침대에 누운 채 엘리사를 바라봤어요. 너 아프면 안 돼. 언니 나 걱정해. 엘리사는 애써 웃으며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나 간이 줄어들면 더 먹어야 하니까 한국 음식 많이 사줘야 해. 나는 피식 웃었어요. 엘리사는 항상 이렇게 유쾌한 아이였어요.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둘 다 무사히 돌아오자. 당연하지. 그리고 수술실 문이 닫혔어요. 수술은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어요. 평균적으로 10시간 정도 걸리는 간이식 수술이었지만 제 경우엔 18시간이나 걸렸어요. 혈소판 16팩, 혈액 20팩이 투입되었고 의료진은 긴장 속에서 수술을 진행해야 했어요. 특히 저는 기존의 항암 치료를 너무 많이 받아 면역 반응이 불안정했어요. 송기원 교수님과 이승규 석좌 교수님을 비롯한 간이식 팀은 여러 차례 수술 전략을 수정하며 신중하게 절차를 밟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수술이 끝났어요.
하지만 저에겐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술 후 나는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어요. 의료진이 내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있었고 저는 온몸이 무거워서 꿈인지 현실인지도 구분이 안 됐어요. 그런데 몇 시간 후 내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면역 거부 반응. 골수이 형성 증후군을 앓았던 제 몸은 세간을 거부하려는 반응을 보였어요. 고열이 오르고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어요. 사라 씨, 괜찮으세요? 의료진들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그 순간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의료진은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면역 억제제 용량을 조정합니다. 지금 혈압 떨어지는 거 체크하세요.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였고 의사들은 끊임없이 데이터를 분석하며 제 몸 상태를 안정시키려 애썼어요. 몇 시간 동안 계속된 사투 끝에 제 몸은 서서히 반응을 보였어요. 의료진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사라 씨, 이제 괜찮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웃으며 눈을 감았어요. 정말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머릿속이 멍했고 몸이 무거워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어려웠어요. 사라 씨, 들리세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간호사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아직 중환자실이지만 위험한 고비는 넘겼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그런데 머릿속이 조금씩 또렷해지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엘리사 제 동생은요? 간호사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엘리사 씨도 잘 회복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제야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하지만 온몸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특히 배 쪽이 타는 것처럼 쓰라렸어요. 통증이 심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겁니다. 지금은 가급적 움직이지 말고 회복에 집중하세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정말로 끝난 걸까? 아니,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생체 간이식은 수술이 끝난다고 끝이 아니었어요. 내 몸이 세간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의 싸움이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며칠 후 의사들은 제 몸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보며 면역 억제제 투여량을 조절했어요. 면역 억제제는 간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약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사용하면 감염 위험이 커지고 너무 적게 사용하면 간이 몸에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사라 씨, 아직은 몸이 면역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거부 반응은 아니지만 당분간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정신이 몽롱했어요. 여전히 미열이 있었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도 제가 가장 바라는 건 단 하나였어요. 엘리사를 직접 보는 것. 수술 후 5일이 지나서야 간호사들이 저를 휠체어에 태워 엘리사가 있는 병실로 데려가 주었어요. 엘리사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조금 창백했지만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언니,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너 괜찮아? 많이 아파? 그냥 좀 뻐근해. 하지만 괜찮아. 언니가 살아있으니까.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해. 너한테 이런 부담을 주게 돼서.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내가 이렇게라도 언니를 살릴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엘리사는 여전히 밝게 웃었어요. 그리고 언니가 한국에 오자고 했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했는데 이제는 알겠어. 여기 의료진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의료진은 정말 철저했고 작은 변화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미국 병원에서는 단순한 체크업을 받으려 해도 몇 주가 걸렸지만 한국에서는 하루 만에 검사가 이루어지고 바로 치료 계획이 수립되었어요. 우리가 한국에 온 건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어. 나는 그렇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 회복의 길은 멀었어요. 생체 간이식을 받은 후에는 여러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미열이 있었고 몸이 자주 나른해졌어요. 사라 씨, 감염 위험이 있으니 손 소독을 자주 해주세요. 그리고 절대 무리해서 움직이지 마세요. 의료진들은 제 컨디션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세심하게 관리해 주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보며 다시 살아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런데 회복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고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식은땀이 났고 숨을 쉬는 것도 버거웠어요. 사라 씨, 괜찮아요?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와 저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저는 몸을 웅크린 채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숨이 잘 안 쉬어져요.
바로 응급 검사가 진행되었고 의사들은 긴급하게 면역 억제제 조정을 시작했어요. 다행히 심각한 합병증은 아닙니다. 하지만 약물 용량을 좀 더 미세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겠어요. 의사들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위기는 넘겼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식 수술 후의 삶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의료진의 끊임없는 노력과 관리 덕분에 이어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마침내 2달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 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그동안 저를 담당했던 송기원 교수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사라 씨, 정말 잘 버텼어요. 솔직히 수술 전에는 위험한 변수가 많았는데 사라 씨가 의사들의 지시를 잘 따라줘서 회복이 훨씬 빨라졌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교수님과 의료진 덕분이에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관리를 해야 하지만 이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준비를 해도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그리고 퇴원을 앞두고 우리는 작은 기념식을 가졌어요. 의료진들은 Congratulations, Sarah 라고 적힌 작은 케이크를 준비해 주었어요. 이렇게까지 축하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한 조각을 맛보았어요. 살면서 먹어본 가장 달콤한 케이크였어요. 그리고 엘리사를 바라보았어요. 그녀도 여전히 회복 중이었지만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언니, 이제 진짜로 살아볼 준비 됐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거야. 그렇게 우리는 한국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퇴원하는 날, 병실 창문을 열어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생각보다 푸르고 깨끗했어요. 2달 전만 해도 이곳에서 다시 걸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창밖만 바라보던 시간이 길었고 중환자실에서 보낸 날들은 끝이 없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2발로 이 병원을 걸어나갈 수 있었어요. 엘리사도 퇴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대부분의 컨디션을 되찾았고 밝은 표정으로 내게 말을 걸었어요. 언니, 우리 진짜 해냈어. 나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해냈어. 정말 긴 시간이었음을 새삼 깨달았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하나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더 커졌습니다. 퇴원을 앞두고 한국에서 머물 곳을 정해야 했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수술이 끝나고 어느 정도 회복하면 바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맞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언니, 우리 조금 더 한국에서 살아보면 어때? 그 말을 듣고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응, 사실 나도 이제 한국이 너무 좋아졌어. 음식도,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녀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 막연한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도 있었어요. 퇴원한 후, 우리는 서울 강남 근처에 있는 작은 호텔에서 지내며 몸을 완전히 회복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근처에서만 머물던 시간이 지나고 엘리사와 함께 서울을 걸으며 처음으로 진짜 한국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언니, 여기야. 내가 찾아본 맛집이야. 엘리사는 인터넷으로 찾아낸 한식당으로 나를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삼겹살과 쌈장, 된장찌개를 맛보았습니다. 이거 진짜 대박이다. 엘리사는 감탄하며 고기를 입안 가득 넣었어요. 나는 웃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수술 후 우리 둘 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새로운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북촌 한옥마을을 걸어보았고 영동에서 쇼핑을 하며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를 구경했어요. 전통시장에도 가서 길거리 음식을 먹어보았고 인사동 찻집에서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나는 한국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진지한 얼굴로 말을 꺼냈어요. 언니, 나 요즘 계속 생각해봤는데 우리 여기서 새로운 사업을 해보면 어때?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사업? 응, 언니가 원래 하던 AI 금융 분석 서비스를 한국에서 해보는 거야. 한국도 금융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스타트업 투자도 활발하잖아.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사실 나도 이미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지내면서 스타트업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도 했고 한국의 IT와 금융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진짜 가능할까? 왜 안 돼? 한국은 스타트업 지원도 많고 이미 외국인 창업자도 많아. 그리고 엘리사는 웃으며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 우리는 죽음도 이겨냈잖아. 사업쯤이야. 못할 게 뭐 있어? 그녀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남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정착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비자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법률 상담을 받았고, 한국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조사하며 창업보육센터를 방문했어요. 잠재적인 투자자들과 미팅을 잡고 한국에서의 가능성을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도전적인 과정이었지만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에서 사는 것에 진짜 매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편리한 대중교통, 안전한 거리, 수준 높은 의료 시스템까지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았어요. 언니, 우리 미국에서는 병원비 걱정하면서 살았잖아. 여기서는 건강보험이 있어서 진료비도 저렴하고 언제든 병원 갈 수 있잖아. 이런 나라에서 사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 엘리사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한국에서 산다는 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결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도윤과의 인연은 네트워킹 행사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정보 공유였지만 점점 더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로 발전해 갔어요. 그는 한국에서 핀테크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CEO였고 이미 업계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 시장에 대한 조언을 해줄 때마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사라 씨, 한국에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해요. 특히 금융 관련 서비스는 기술력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면 성장하기 어려워요.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에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투자 유치가 비교적 쉬웠지만 한국에서는 확실한 실적과 네트워크가 있어야 했어요. 그런 점에서 도윤은 내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내게 점심을 같이 하자며 연락을 해왔어요. 제가 아는 투자자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라 씨 서비스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는 자연스럽게 내 사업을 돕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물론 나도 그의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투자자 미팅을 주선받고 그는 옆에서 직접 통역을 해주기도 했어요. 한국어가 서툰 내게는 큰 도움이 되었어요. 사라 씨의 서비스는 미국에서도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었고 한국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도윤이 이렇게 설명을 덧붙일 때마다 나는 그가 내 사업을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미팅이 끝난 후 우리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도윤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오늘 미팅이 잘 진행됐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서로 도와야죠. 한국에서 창업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저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문득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내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안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도윤처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어요. 한국이 점점 더 살고 싶은 곳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윤과는 더욱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함께 창업 관련 행사에도 참석하고 한국 스타트업 시장의 흐름을 함께 공부하며 서로의 사업에 대해 조언을 나누었어요. 그러다 보니 가끔은 일 외적인 이야기들도 나누게 되었어요. 사라 씨, 원래는 창업 말고 다른 꿈이 있었어요? 그가 뜻밖의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어릴 때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이게 사람들에게 정말 유용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창업을 하게 됐고 어느새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나는 그에게 반문했어요. 도윤 씨는요? 원래 금융업계에서 일했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아니요. 원래는 개발자였어요. 그런데 금융과 IT가 결합되는 걸 보면서 가능성을 느꼈죠.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우리 생각보다 비슷한 길을 걸어왔네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우리는 서로 닮은 점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비슷한 고민을 했고 비슷한 이유로 창업을 했고 지금도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점점 도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워졌어요. 어느 날 도윤이 불쑥 제안을 했어요. 이번 주말에 잠깐 여행 갈래요? 나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여행이요? 네, 창업 준비하면서 너무 바빴잖아요. 가끔은 쉬는 것도 필요하죠. 한국에 온 지도 꽤 됐는데
아직 서울 밖은 제대로 못 가봤죠?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엘리사와 함께 제주도에 다녀온 적은 있지만 다른 지역은 제대로 여행해 본 적이 없었어요. 좋아요. 어디 가면 좋을까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가을이니까 강원도로 가요. 단풍이 정말 예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강원도로 짧은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서울을 벗어나 기차를 타고 가는 길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색색의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고 공기는 깨끗하고 상쾌했어요. 작은 산속 마을에 도착해서는 전통 한옥에서 하룻밤을 묵었어요. 저녁에는 도윤이 추천한 지역 맛집에서 강원도식 감자전을 먹으며 맑은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차라 씨, 한국에 온 걸 후회한 적은 없어요? 그가 조용히 물었을 때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니요. 오히려 너무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나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내가 한국에서 다시 살아났고 새로운 기회를 찾았고 이제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는 살짝 놀란 듯 하다가 천천히 웃었어요. 그날 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한국에서의 내 삶은 단순히 다시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김도윤이라는 특별한 인연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도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